지금 이번에는 지금 각 당이 상당히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7월 국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이제 그 기미업 체제가 들어서고 하면서 조금 내부가 정리돼 가는가 했는데 좀 느닷없이 그 유승민 등 7인 복당 문제가 나오고 또 최근에는 그 신공항 문제 결정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신공항 발표되고 지금 대구나 부산 여론이 심상치 않은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신공항 자체 현재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 지뢰밭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신공항 이 자체는 큰 변수가 되기는 틀렸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공항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가덕도로 가나 밀양으로 가나 과거의 4대강이나 세종시나 새만금이나 또 시야간택지 이런 것처럼 십수조가 넘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 신공항 자체에 나오게 된 계기가 대선 등을 치르면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했지 정말로 신공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 지향할 외국의 항공사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브 항공으로 할 수 없는 인천으로 한 대 몰아줘야 될 입장도 있거든요. 결국 지역의 그 투기꾼과 또 지역의 토와 지역의 정치인과 대선 주자들이 결탁을 해서 이런 무리한 일을 벌리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 사과를 했을 때 여론이 나빠지겠느냐 좋아지겠느냐로 봤을 때 안 한 것도 용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고요. 야권이나 이 제야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공격을 하는 부분에 통쾌함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여권으로서는 내년 대선 구도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PK, TK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설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봉쇄를 했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 또 다르게 국가 예산을 갖다가 매우 아끼면서 낭비하지 않게 되었고, 대규모 낭비적인 토목 건축 사업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무분별하게 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다양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서 무슨 시장, 지사,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좀 시끄럽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당초에 무리한 대선 공약이었다고 이제 봐요. 이게 어느 지역을 입지로 선정할 거냐 이거 둘러싸고 이제 지역 간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 단계의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이나 이제 합의가 없이 이게 그냥 쭉 왔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제 신공항이 새로 건설되는 게 이제 필요한지 그 타당성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나 어떤 판단 또 합의 이런 거 이제 없이 이미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제 공항들 다 지금 지어놓고는 이제 애물단지 돼버린 그런 사례들을 워낙 많이 지금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그런 식이 이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이제 만만치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일단 이번에 내린 결론 자체는 저는 현실적이고 비교적 좀 합리적인 거 아니었나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김해공항을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좀 이제 해결을 하는 따로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신공항 건설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자체는 좀 합리적인 좀 바람직한 또 이제 수용할 만한 그런 결론 아닌가 생각을 이제 하는데, 다만 그런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사과, 결국 이제 공약 파기에 대한 그런 거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좀 이상한 식의 어떤 그 강변을 하는 거는 참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김해 신공항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공약을 지키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좀 어떻게 뭐 전혀 이게 뭐 좀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이제 강변을 이제 청와대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좀 다 뭐 이제 뭐 수용을 이제 뭐 하는 게 바람직하되 다만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던 거에 대한 어떤 또 그거를 파기한 거에 대한 사과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도 결론으로서는 뭐 그렇게 파장은 뭐 크거나 길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파장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이 됐었죠. 물론 정부 발표에서는 그냥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김해 신공항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당연히 정치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도 뭐 길게 갈 사안은 아니죠. 흔히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의 또 정말 공항의 실효성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쟁점화돼서 고려하다 100% 동의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만큼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조금 더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조금 새로운 전기로 긍정적인 전기로 마련했을 것인데 이것을 또 그렇게 밀어붙이고 용어를 밀어붙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집권 여당 쪽 사람들 전부 사실상 진공항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당의 또 호소리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서 내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후유증이 크게 이어지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파리 그 이름이 뭐죠? ADPI요. 예? ADPI. ADPI. 네. ADPI 그 뭐야 이 책임자가 와서 직접 이제 기자회견과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했는데 아마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조금 정도 이렇게 그 결정이 찬성이 약간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공항이 밀양이나 가덕동 어느 한쪽으로 정해져 있을 때의 그 각 지역의 어떤 이 민심들 이런 부분들은 참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김해 공항 확장, 뭐 정부는 신공항이라 그러기도 하고 김해 신공항이 그 지금 있는 게 이전에는 김해에 있었다가 지금은 부산시 그 지역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산공항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제기되고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정치인들이 어떤 그런 국책 사업을 갖다가 어떤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것이 어떤 지역주의에 기반한 어떤 상호간에 있어 가지고 극한 대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우리 내년 대선에서도 좀 지향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에 뭐 그 결정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당은 지지도는 다 떨어졌죠. 대통령은 아마 이 전력조사에서 보면은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이 최저점을 했던 한 30%로 나왔는데 하여간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의 어떤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간에 어떤 그것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 폐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략했던 부분들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 입장을 발표하고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피해버리고 그래서 유체 이탈 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넣어 그러는데 이 대통령 이 책임자인데 그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 직선제도
온 국민의 열망으로 그걸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정면으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이 국민 통합과 이렇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이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건데 좀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좀 직접적으로 이 본인의 그 부분에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갖길 바랍니다. 예, 신공항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핵심 비대위 새누리당에서 이제 탈당 의원들 복당을 결정하는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당내 갈등이 전국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다시 이제 김의옥 체제로 봉합은 됐는데 어제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를 발표함으로써 했는데 상당히 힘을 잃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저기서 좀 희화화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희화화했다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사퇴한다고 하면서 김의옥 위원장의 이러저런 말을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할 때 이미 본인이 그렇게 노출한 것 같아요. 본인은 복당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본인을 사퇴하라고 했던 것으로 그런 처사로 봤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약간 비꼬듯이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사실 사퇴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던져놓고 한 상태라고 봅니다. 참 재밌는 게 같은 날 뭐 하루 사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김해 신공항을 포함한 개념이 신공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이 복당 문제에 관한 결정을 가지고 논란 끝에 집거했다가 또 바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비약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 당무에 관한 견해차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사람 간에 서로 겉으로 체면 차려준 데는 도움이 됐나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좀 지나가는 말로 그 당무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당무에가 복당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된다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역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풀지 못했다. 그래서 당장은 8월 9일 전대를 앞두고 한 뭐 두세 가지 또 한 번 갈등의 과정이 노출될 것이다. 어제 직후에도 바로 사퇴 직후에도 이런 뭐 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두 단계를 일단은 사무총장, 후임 사무총장 뭐 단기간 역할을 하겠지만은 후임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다가 또 총선의 책임 논의까지 얼마나 거론할 수 있느냐는 백서의 발간 방향 이 두 가지를 두고 다시 한번 총선할 소지가 있어서 역시 한편으로는 무기력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는 새누리당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 김의옥 위원장이 이 문제를 일으킨 거다 이런 파문의 상황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뭐 복당 결정 비대위에서 그렇게 내려졌으면 그냥 그거를 뭐 위원장이 이제 수용하고 결정 공식적인 절차 거쳐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니까 그렇게 뭐 집행하면 이제 되는 건데 그거를 위원장이 어서 이제 전화 몇 통 이제 받았는지 뭐 질타를 받았는지 뭐 집거에 들어가고 또 복귀를 했다가 또 이제 사무총장을 느닷없이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나섰던 거. 이거는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초계파 얘기 본인이 꺼내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정작 자신이 완전히 그 친박하고 같이 손을 잡고 친박의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돼버린 이런 이제 꼴이 이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당 결정 내리고 그거를 뭐 땅땅땅 치고 이렇게 집행했으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좀 이렇게 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이거를 김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일을 뭐 사무총장 경질 문제 들고 나오면서 다시 이거를 아주 이제 꼬여버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김의옥 그 위원장이 이 뭐 친박계의 손에서 완전히 그 이제 휘둘리고 있는 그런 위원장이라는 거가 이번에 그 백일화에 드러났다. 그렇게 이제 뭐 봅니다. 앞으로 뭐 김의옥 비대위가
그럼 뭐 위원장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냥 이제 결국 이제 뭐 전당대회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이번에 이렇게 봉합이 됐습니다만은 뭐 지금 사사건건 탄핵안이기 때문에 뭐 친박하고 비박하고 이 총선 백서 문제 또 다음 사무총장을 이제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복당한 의원들이 뭐 의원총회에서 입장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뭐 등등 사사건건 지금 다 개파간에 뇌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뭐 지금 뭐 이 개파 갈등 문제는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오는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얘기하신 대로 김의호 위원장이 좀 뭐하러 지금 당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애초에 본인이 주재해서 결정했던 복당 문제에 관해서 끝나고 나서 본인이 퉁퉁거리면서 이제 집거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 얘기는 사실상 김의호 위원장이 먼저 꺼냈던 것이 아니라 김태형 의원 등을 중심으로 친박 강경파들이 정진석 사과, 권성동 사퇴 이 이야기를 꺼냈던 거고 아마 그 논리를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김의호 위원장이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김의호 위원장이 우선 기본적으로 당의 비대위든 뭐든 간에 당의 대표를 이끌 만큼은 지금 역량과 그런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본인이 가게 됐다는 좀 과욕을 부린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번에도 역시 그 친박 강경파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새누리당은 더욱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제가 그 무렵에 무서울에 있다가 복당하는 어느 의원한테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참패해서 122석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또 총선을 치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니까 122석보다 더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하던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 뭔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또 악화시키고 있는 길을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승민 등 그 무소속의 어떤 복당 결정을 보면서 실제로 비대위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상임정국위원회를 무산시키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 비대위 구성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현재 이 박근혜 정부와 또 이 여당이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박의 어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 거다. 대충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전격적으로 그 유승민 등 무소속 복당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처음에는 상당히 좀 의아해하기도 했었고 이랬는데 저는 바로 이게 그 레임덕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 보수 세력이 봤을 때는 정권 재창출에 더 이상 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이 그 유승민 의원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 공천 파동도 만들어지고 선거 패배까지 청패까지 이루어지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판단해서 아마 여러 통로로 그 이야기를 해왔을 거고 그 부분에서는 이게 큰 틀의 공감대는 있었을 거다 이러고 평기한 수석이 김재원 정무수석으로 바뀌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당청 간에도 서로 간에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양이 마치 그 친박의 어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쿠데타다 할 정도의 모습이 드러난 거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수직적 관계로만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이 판단이 이미 주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과연 새누리당이 이전 19대 국회에서의 모습처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입장 또 암묵적인 어떤 지시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어떤 이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해낼 것이냐 이건데 저는 이번 모습 속에서 새누리당이 상당히 이전 관계하고는 좀 다른 자기들이 이전에 표현했던 수평적 관계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이미 그 파열구는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새누리당이 친박이 당 대표를 대고 당권을 잡는 부분에서 거의 이견이 없이 가던 이런 분위기가 이번에 이 사태로 이렇게 반전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그 비박들이 이 복당을 둘러싼 파문 과정에서 거의 비대위가 뉴스거리도 못 되고 있고, 전당대회를 8월 9일날 올림픽 개막 나흘 뒤에 한참 피서철에 치른다. 그래서 조용히 잊혀진 채로 친박들이 거의 당권을 다 잡아가는 분위기. 또 당내에서 작은 몇 가지 부분, 상임위원장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친박들이 압도하는 분위기.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친박들 뜻대로 당이 굴러가는 분위기에서 지금 비박의 연합군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꼭 이 과거처럼 친이가 아니라 친반기문하고, 그 다음에 이 친박들이 개헌을 통해서 반기문을 이원 집정부제 하에 대통령으로 두자하는 부분하고의 차이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반기문, 즉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이 대통령 제도 하에서 반기문을 밀고자 한다라는 부분에서 정진석이 저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행보가 결국은 기존의 비박들, 또 유승민 세력들하고 결합되면서 지금 비박들은 다양한 행태를 가진 진영에서 연합군이 형성되고 있고, 친박들은 반면에 기존에 70명이 친박이다, 80명이 친박이다 하는 데서 굉장히 분화되고 있는데요. 서청원 전 대표가 자장이라고 불리우면서 사실은 공천도 탈락할 뻔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밀려나 버리는 그 과정에서 최경환을 중심으로 한 TK 진박 일부, 그리고 청와대 소수 이렇게 끌고 가는 구도에 대해서 아마 서 전 대표는 브레이크를 유승민 입당을 통해서 복당을 통해서 걸고 싶어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승교라든지 지금 과거의 친박의 핵심에 들어 있다가 이제는 배제되고 있는 이런 어떤 친박들이 이번에 다들 일종의 사고타지를 좀 한 부분이 있다. 결국 한 20명 안팎의 친박 행동대장들, 초재선들이 앞장을 섰지만은 그것이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8월 전당대회도 순순히 최경환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이 복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작년 5월 국회법 파동 이후에 박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치가 신의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정면으로 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복당 문제는 당론과 다르고 총선에도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서 유승민 복당을 한번 다시 심의해보자, 내지는 정진석 물러가라 하지 않고 친박 스스로가 얄팍하게 권성동 물러가라 해가지고 전당대회 때 한마디로 권성동이가 비박 입장에서 당협위원장들 물갈이 하는 부분을 좀 막아보는 쪽에 실리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말을 하려면 정진석 물러가라, 유승민 복당 반대한다, 의총에서 결의하겠다고 밀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친박 자체가 전략도 없고 한마디로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얄팍했다. 반면에 비박은 김용 물러가라라고 정확하게 목표를 걸고 싸웠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권성동이 물러가다 하더라도, 권성동이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김태형 제1사무국총장 같이 나가잖아. 안 그러면 못 물러가니까. 자, 이렇게 되는 부분 속에서 비박들의 어떤 전략이 친박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사전에 캐치하지도 못했고 통제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지금 이것이 앞으로 당이 과연 청와대의 뜻대로 굴러갈 것이냐,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예다라고. 예, 결국 이제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조금 전에 좀 희망 스킨 말씀도 있었고, 또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당청 관계가 변화하는 어떤 그런 거로 갈 거라는 문제하고, 또 8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대에서 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 여부, 그 두 가지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복당이 이루어지면서 새누리당 내 희망 관계가
변화가 어느 정도 저간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복당 결정 자체가 친박이 다시 이제 질주를 하려고 하는 거에 급제동을 건 그런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복당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박계의 힘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 이게 예상이 되고, 뭐 윤상현 빼놓고 대부분 이제 비박 성향의 이제 인물들이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유승민의 이제 등장이라는 것이 비박계의 어떤 새로운 구심의 이제 형성 가능성을 이제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당초 8월 초 전당대회에서 뭐 최경환 대표의 등장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이제 됐던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마 비박계에서 이제 후보가 나왔을 때 뭐 유승민 의원이 뭐 직접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비박계의 또 실질적인 어떤 구심 역할을 하면서 지원 세력이 되면서 비박계의 어떤 좀 해볼 만한 어떤 승부의 가능성 이런 게 좀 열려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 승부가 어떻게 갈지는 비박이 새롭게 결집을 할 테니까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상황으로 판단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제 역할이 앞으로 내년까지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 아마 이번 당권에는 직접 도전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판단이 이제 들어요. 그거보다는 내년 대선 후보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이제 답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뭐 복당하자마자 친박계하고 사생결단의 어떤 대결의 판을 벌이는 거에 대한 부담도 이제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승민 정치가 아직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은 한계,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뭐 당내 세력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뭐 당권 경쟁은 좀 답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유승민 정치를 알리면서 민심의 어떤 지지를 등에 업고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결국 이제 그 대선에서의 어떤 경쟁, 이것이 이제 뭐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이제 답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비박계의 구심이 그동안은 이제 그 김무성 전 대표를 우리가 떠올리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아마 그 구심이 좀 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김무성 전 대표의 어떤 위상의 추락 속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비박계의 이제 새로운 구심으로 점차 이제 자리를 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내다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따라서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달리 해석하고 있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경환을 중심으로 한 진방 논쟁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공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가끔은 이제 우리가 그 상상을 초월한 또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이 뭐 이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인데 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대체로 이제 뭐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들이 가끔 있죠. 뭐 애초에 그 윤창중 대변인 임명에서부터 쫙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뭐 김해공항을 신공항이라고 규정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새누리당의 경우도 내부의 여론이 되도록 반영되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입장하고 크게 유리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출을 통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했던 과정을 보면은 당의 주류의 일방적인 입장에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라든가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 그렇게 봤을 때 이번 파동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최경환이 20대 총선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당대표를 이끌어간다는 상상할 수 없었다. 만약에 최경환 대표의 새누리당, 그게 상식적으로 상상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등등을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은 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경환이 아닌 다른 당을 이끌어갈 대표가 쉽게 지금 눈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사람이.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그늘의 정말 부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지난번도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그동안의 실수 역할을 해왔던 친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도 했지만, 다른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세력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전부 그늘에서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특정의 독점이 가져오는 후유증들은 아마 있었던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요, 이번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그늘의 부정적인 효과에다가 시기적으로 국민이 상당히 당 대표의 주목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장 공천 권한을 가진 총선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곧바로 지금 더불어서 지금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대선 경쟁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종합했을 때 그렇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후유증과 시기적으로 총선이 없는 국면에다가 바로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땅치, 즉 주관적, 객관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의 전대가 중요한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 새누리당은 그 제가 볼 때 김의옥 지금 혁신비대위원장은 그 정말 이 검사로서 그리고 이 대학 총장으로서도 별 흠집이 없던 분이지만 처음부터 그분이 사실 검사 같지도 않는 선비 스타일의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과연 지금 새누리당의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왜 받아들였을까 이런 의문을 제가 좀 가졌었는데 지금 나타난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참 본인이 자괴감이 든다 그랬는데 뭐 그 말 그대로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혁신비대위에 뭐 기대를 혹시 걸었던 사람들도 그 기대는 이제 다 무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지금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로 모든 것이 모아진다고 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갖다가 구축하느냐, 거기에서 새누리당이 정말 이 체질 변화, 당의 어떤 바뀌는, 예를 들면은 그게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가능한가, 또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떤 뭐 탈당, 분당, 불사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보수 정당에서는 이 지역 기반을 두서 그때 이 분당되지 않는 다음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전당대회가 굉장히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금방 이만한 그 뭐죠? 박사님입니까? 김만한 박사님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하신 대로 최경환 그 의원이 지금 어떤 면으로는 친박은 최경환 의원을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하고 이 당권을 장악하게 하는 그 목표하에 프로세스를 갖다가 하나하나 진행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이 진짜 망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전 해수부 장관이죠. 그분은 어쨌든 자기는 끝까지 꼭 한다. 이게 친박의 조정에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갖다가 나타냈는데, 일단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로 가는 그 과정과 전당대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수립하느냐, 그 부분이 첫 번째 당이 기로에 선 선택일 거다 봅니다. 예, 조금 전 이야기에서 그 친박 내에서도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는 쪽이 있고 또 현행 체제대로 가자는 쪽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이번 그 국회 대표연설에서는 정인석 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그들만의 그거다, 뭐 잔치다 하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는데, 반면에 그 새누리당 내에 이제 뭐 김무성 전 대표나 또 박영석 그 의원이죠, 이제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런 여러 군데서 지금 계속 또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새누리당 내에서 이렇게 좀
기존의 친박 비박을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개헌에 대한 찬반으로 이렇게 좀 갈리는, 내지는 개헌을 놓고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 저는 애초에 최경환과 김무성 이 두 사람이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직접 충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서로 직접 비난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두 사람이 각기 비박과 친박 진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정진석을 앉혀놓고 정진석의 핵심 비대위가 자초되면서 3인 회동을 통해서 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대권, 한 사람은 당권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이원 집정부제 분권적 개헌을 놓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 전체가 그럼 일사불란하게 이원 집정부제로 가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최경환의 영향을 받는 정종석 교수 출신이죠. 서울대법대 헌법학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정종석 의원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이원 집정부제 분권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했다는 것은 현재 정권을 끌어가고 있는 친박 혁신에 있어서의 어떤 이 당권 전략, 그리고 당권 이후의 반기문 전략, 그리고 차기 대권 전략,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목적 하에서 반기문 총장이 5월 말에 한국에 왔고, 그리고 반기문 간 다음에 8월 달에 전대는 최경환 당권으로 모으고, 그리고 단일성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해주고, 그리고 일제히 이원 집정부제 개헌 문제를 이 천의당 안뿐만 아니라 정세균 의장 등 각 당의 비주류 세력들로 하여금 박지원 등 이 당권 개헌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개헌의 방향을 이원 집정부제 분권적 개헌으로 유도하고, 정종석, 최경환 등이 앞장서서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친반기문 진영 안에서도 이 충청 지역에 한마디로 성골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왜 반기문의 권한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너네들이 약화시키면서 겁대기로 만들려 하느냐라는 일종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저항이 정진석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를 도출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박이 또 유승민을 끌어들여서 그게 일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을 보면, 이 김무성 대표가 한번 포럼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비박계를 중심으로. 결국은 그 포럼이 이 개헌의 중심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재호 의원 등 일부 친이계가 개헌을 앞장섰다면, 이제 친박 진영의 그야말로 골수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등을 중심으로 한 PK 세력과, 그 다음에 일부 이 비박에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동시에 주장할 거다. 그리고 당 밖의 더민주의 비주류, 그리고 국민의당의 비주류 등이 그걸 주장하면서 일정한 세를 점해나가면서 이들은 올해 안에 일단 개헌을 한번 시도해보고 안되면 내년 대선에서 대권 주자가 당선된 즉시 개헌을 갖다가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정도까지를 끌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우경 상황은 큰 거에서는 이 당내 갈등이 조금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관심은 아마 8월 초에 전당대회로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개헌을 둘러싼 어떤 그런 이합 집산이랄까, 그런 또 주요 세력들의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새누리당 움직임 관련해가지고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크지는 않지만은, 워낙 지금 이제 새누리당 전대에서 새 지도부를 구축할 가능성이 누가 가더라도 마땅치 않고 좀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이미 선배로서의 그 역할은 지나버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혹시 서청원 의원이 모두를 안으로는 구심점으로 삼는 역할도 그렇게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 포함해갖고 조금 더 이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민주당이 이제 좀 마찬가지로 당 대표 김종인 이후 이제
당대표 체제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심을 끌던 게 이제 추미애, 송영길 이런 그거에서 김부겸 의원 거치가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김부겸 의원은 이 저기에는 당권 경쟁에는 안 나가는 걸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비주류 쪽은 박영선, 이종걸 이런 분들이 움직이느냐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영선도 오늘 안 나간다고 안 나가고. 오늘 네. 조금 전에 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온 게 이종걸이네요. 박영선 아침에 나랑 인터뷰 그랬다고 네. 거기 그거로 나오대. 그러면 결국은 크게 봐서는 이제 추미애, 송영길 두 사람하고 이제 남아있는 가능성으로는 이종걸 의원 전 원내대표죠. 어떻게 될 거냐 문제인 것 같은데 또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누구? 김진표 의원이요. 김진표. 예, 본인이 상당히 뭐 한 달 전에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었고 아마 지금 정비해서 아마 선언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민주 당권 경쟁이 좀 묘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는 더민주가 지금 의석수로 봤을 때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한 야당이 지금 원내에서 일당 자리 넘겨주긴 했지만은 아주 뭐 강력한 지금 야당이 된 건데 뭔가 이 대표 리더십 부분이 이게 좀 공동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분위기인데 좀 주목받았던 이제 유력 주자들이 다 이제 일단 뭐 불출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내 최대 주주이고 최대 세력인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직접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고요. 문 전 대표가 지금 나오질 않고 또 그거를 대신할 대표를 전면에 또 직접 나서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 이거를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직접 후보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최대 세력이 일단 직접 안 나오는 상태에서 대표 경선이 이루어지는 딜레마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이른바 이제 비노계 또 비주류 쪽의 중도 성향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또 불출마를 지금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고 김부겸, 뭐 박영선 가장 이제 유력한 주자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추미애, 송영길 일단 현재까지는 2파전 구도인데 글쎄 지금 두 사람의 어떤 최근 그 정치 행보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더민주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뭐 생겨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더민주로서도 중요하고 이번 대표가 결국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선출 과정까지 이제 관리를 일단 하는 거로 상정을 해야 될 텐데 뭔가 더민주를 상당히 큰 틀에서 개조를 좀 해야 될 그런 이제 시기인데 과연 지금 그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냐? 뭔가 저는 이 더민주한테는 지금 좀 적신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 경선의 분위기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추미애나 송영길이나 다 강성 이미지가 있고요. 또 뭐 이 범친노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일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은 둘 중에 뭐 누가 되든 저 당에 비슷한 성향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은 추미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더민주가 이 기존의 문재인 대선 후보 그리고 또 그 당을 끌고 갈 당권 주자 추미애 아니면 송영길 누가 되든 비슷한 색깔들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옳은가? 진짜로 합리적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어차피 대권에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면 김종인 체제를 연장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더 좋은 안인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비슷한 사람이 자기들 범계파에서 당권도 잡고 대권도 가는 이 구조가 결국 더민주의 비주류로 하여금 또 다른 이 밖에서의 새로운 대선 후보, 시대의 경제민주화나 이런 시대상을 바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는 야권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영교 의원 사태하고 관련해서요. 해도 너무했죠. 그러면 작년 다 그 총선 때, 올 총선 때 검증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자기 편이니까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더민주가 지금 여태까지 뭐 상황으로 보면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이 질이 멸렬하면서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일지 모르더라도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비슷한 속성을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더민주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을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정치 정당의 목전 그 권력 정치니까요. 이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걸 것이고 그런 차원에 본다면은 지금 이 새누리당의 친박처럼 그 더민주의 친노 세력이 거의 당을 뭐 접수했다. 뭐 골잡은 사람들은 탈당해서 다 나갔고 뭐 그래서 선거를 이겼다 이런 거 입장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리고 그 문재인 전 대표로 거의 대선 후보가 정해졌다.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 아니다 하면서 다이내믹한 어떤 경쟁이 되느냐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서 그 대선 후보의 이건 선출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뭐 이 문재인 외에 다른 이 대권 예비 주자들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쭉 다니시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전당대에서 김부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권 교체에 뛰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상당히 더민주 전당대회가 좀 이렇게 맥이 빠져버리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부겸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했다면은 아마 더민주의 그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도 정말 그 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었을 건데 지금 추미애 송영길이 2강이다 이렇게 저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보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이 가치와 비전을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정사진을 이 당권 주자로서 내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째 말하면 호남과 친노 세력에 대한 어떤 구애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더민주는 현재 그 호남의 이 전당대회 대의원이라든지 어떤 뭐라 그러죠? 권리당원들이 뭐 이렇게 훨씬 많다. 그래서 그 비록 호남에서는 참패했지만 호남 출신 분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이 호남이면서도 지금 더민주의 그 정치를 이루는 분들은 거의 다 친노, 이 친문 세력으로 봐야 된다 하기 때문에 뭐 선거 전략으로서는 그래 가는 것이 일면 이해도 되지만 지금 더민주의 그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당권 주자가 가져야 될 어떤 메시지와 어떤 비전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이 어떤 더민주에도 자기들이 선거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패배했다. 그래서 새롭게 이 혁신 개혁하겠다는 부분들이 입증이 되어서 이번에 일당이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 자인하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이 이 더민주도 마찬가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전당대회가 이 더민주가 그런 계기로 삼지 못하고 어떻게 말하면은 그냥 이 지도부 구성 이 당권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날까봐 우려됩니다. 새누리당이 8월 9일 날
리우올림픽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흥행 차원에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멀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도 시작은 8월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주부터 시작을 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이제 서울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수도권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8월 27일이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황은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앞서서 새누리당의 그 대표 경선 앞으로 지도체제 관련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서청원 의원 얘기를 꺼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혹시 모르겠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종인 대표가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할 걸로 한번 다시 구상되는 그런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뭐 놓쳐선 안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새누리당에서 마땅한 대선 주자가 오히려 밖에 있는 강기문 빼놓고 마땅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못지않게 거의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은 대선 후보에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너무 좀 등장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확실한 경쟁력을 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전 후보가 갖고 있다라고도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다가오면서 차차기로 거론되었던 사람들이 산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또 그 전에 이제 이미 이제 당권 도전을 하지 않고 정권 교체에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라고 했던 김부겸 의원도 본인이 보기에 뭔가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의 대권 경쟁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뭔가 가능성, 기회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보는 분위기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 지금 재선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보기에도 이번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잠재분 중에 한 사람으로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상당히 본인이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발언을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현재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대권 후보를 두고 공백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뭔가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사람 손학규 지사의 경우도 더 이상 시장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서는 시간을 이제는 놓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이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 등등 하면서 이제 간접적인 발언을 해왔었는데 저는 조만간 행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좀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 속에서 불가피하게 엎드려서 가는 루키잣을 찌어서 그것을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 자체까지도 좀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손학규 지사, 손학규 전 대표도 지금쯤 최소한 이제 만약에 움직여야 된다면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표 쪽은 아마 그 전당대회만 끝나면 누가 되더라도 바로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아마 당내에 한 7, 80명 정도 의원은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비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가면 이거는 뭐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이 역동성이 사라져 가지고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는 쪽들이 이구동성으로 상황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좀 바빠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그 다음에 김부겸 의원, 뭐 또 손학규 전 대표는 이 더민주를 택할지 안 택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을 하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제 김종인 현 대표가 좀 반문재인 진영을 좀 구심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다시 좀 어떤 역할을 모색하는 뭐 그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져서 이 당권 자체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보다도 당권형과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더민주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나 그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 본인은 지금 국내 상황과 조금 거리를 두고 히말라야 가 있는데 저것도 좀 특이한 행보 아닙니까? 우리나라 야권이든 거리든 간에 그거 하면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시기에 20대 국회 경험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사회적인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게 독특한 행보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산을 가도 좀 히말라야보다는 무등산을 가는 게 훨씬 맞는 거 아니었나 하는 제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앞으로 이제 행보 이제 귀국하고 아마 이제 가급적 전당대회까지는 좀 이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전 당공 경쟁 관련해서 또 뭐 누구 편드니 안 되니 이런 거에 휘말리기 싫어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가 뭐 본격화가 이제 될 텐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원외고, 그리고 뭐 당 대표도 이제 뭐 맞는 게 아니고, 이러면은 사실 정상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또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로서 이렇게 뭐 지지율을 이제 쌓아나가는 거 이런 거에 어떤 정상적인 공간에 사실은 이제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대선 주자로서 여러 가지 이것을 다니는 어떤 그런 행보를 통해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평가를 받는다는 건데 앞으로 이 시간이 상당히 이제 길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 과연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 그 확장성을 이루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 본인부터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상당히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야당권 내에서의 문재인 대세론에 그냥 안주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계속 대세론만 지키면서 가면은 해볼만 할 거다. 이런 지금 좀 상당히 쉬운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김종인 대표 얘기가 사실 메시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확장성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지금의 고정적인 지지층만 가지고 대선에서 본선에서 이기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이 이제 들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지지율을 20몇 % 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확장성을 이루어가지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예정되어 있는 행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 경선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더민주한테 지금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다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듭니다. 자, 저는 이 보면요. 양권을 거치면서 친노의 범주가 줄어들고요. 오히려 비주류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민의당에 있는 어떤 호남 세력, 또 새누리당의 일정한 세력 등과 하나의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상으로 경제 문제가 좌우할 거고 이 경제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트럼프나 샌더스, 또 유럽의 극자 극우 열풍 같은 이런 제3의 흐름이 모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친노가 지금 가장 실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막연히 자기들이 전통적인 지금 이념적인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는 친노나 한국의 운동권, 제야, 진보의 세력하고는 결이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과연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엊그제 김종인 대표의 국회 연설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대 경제 세력이 정치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거대 경제 세력이 재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한 이야기는 거대 경제 세력의 대리인들이 국회까지 진출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재벌 앞잡이가 국회에도 지금 여야에 골고루 다 잘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앞으로 경제 민주화나 제대로 된 경제가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뭐 아무리 이념적이고 이런저런 입장에 서 있는 야권의 세력들 중에도 이만큼 정확하게 지적을 한 세력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추상적으로 기득권을 이야기했지. 기득권이 누군지는 말을 전혀 안 하고 뭐 4차 산업혁명 운운했는데 김종인은 앞으로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산업혁명이 그것이 인류의 일자리를 갖다 없애는 쪽으로 가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양극화, 그 다음에 빈부격차, 또 실업, 저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안철수 대표나 이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3의 영역이 제대로 선동을 해갈 때, 프로파간다를 해갈 때 득세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친노는 이 당권은 100% 잡겠지만은 당권 이후의 길들이 더 험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시점에서 히말라야 트레킹 가는 게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느냐 하십니다. 현장에서 일정하게 좀 벗어나는 것은 좀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바로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원내 중심으로 쟁점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밖에서 무슨 딴지 걸듯이 뛰어들거나 그런 건 좋지도 않을 겁니다. 또 뛰어들었을 때 그동안에 보면 문재인 대표가 상황에 맞는 발언보다는 갖고 봉창 뚫는 소리 해가지고 좀 수깎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시간을 그쪽 가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이런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제 외교에 관한 무슨 이제 본인이라 가지고 트럼프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그런 점은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현장을 따르는 것은 일정하게 필요했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2012년에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피한 이후로 뭔가 더 지지세를 확장하는 쪽으로 갔었느냐 역량을 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축소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쪽일 겁니다.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은 국민의당의 태도까지 이어지게 됐고 당시 어쨌든 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나 모르겠지만은 안철수 당시에 이제 후보의 표가 상당 부분 갔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적대적인 분위기까지 가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김종인 대표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이 아니고 차착이라고 예정됐던 사람이 지금 상당히 도전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제 그런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대체로는 뭔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쪽이다. 까무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김종인 대표가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은 대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도 직접적인 표현을 몇 번 한 적도 있었고요. 물론 이른바 친노 진영의